안녕하세요. 새벽의 축구 전문가 페누입니다. 오늘은 프리미어리그 8라운드 맨체스터 시티와 리버풀의 경기에서 볼 수 있었던 전술 포인트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맨시티와 리버풀은 부상으로 빠지는 선수들이 많았습니다. 맨시티는 아구에로와 페르난지뉴, 맨디가 부상으로 나올 수가 없었고, 리버풀은 티아고와 반다이크, 파비뉴, 체인벌린이 부상으로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는데요. 여기서 두 팀의 선발 라인업을 살펴보면 맨시티는 아구에로가 없는 공격 라인에 제수스를 중심으로 스털링과 페란 토레스가 위치했고, 중원에는 데브라이너와 긴도안, 로드리가 배치되었습니다. 또한 수비 라인은 맨디가 빠진 왼쪽 측면 수비수 자리에 진첸코가 나올 수도 있었지만 최근 맨시티가 계속해서 보여줬던 것처럼 진첸코 대신 칸셀루가 왼쪽 측면에 배치되었다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한편 리버풀의 경우에는 부상으로 나올 수 없는 티아고부터 파비뉴, 체인벌린, 그리고 케이타 또한 부상에서 복귀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원에 많은 선수들이 나올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클럽 감독은 디오고 조타를 기용하면서 기존에 사용하던 4-3-3 전형에서 미드필더 숫자를 한 명 줄이고 4-2-3-1 전형으로 경기를 운영했는데요. 디오고 조타가 오른쪽 측면에 배치되면서 살라가 최전방에 배치되었다는 것이 특징이었고, 부상자가 많은 상황에서 클럽 감독이 실험해보고 있는 전형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중원에는 핸더슨과 바이날둠이 위치했고, 수비 라인에는 반다이크가 부상으로 없는 상황에서 마팁이 부상에서 복귀했다는 것이 리버풀에게 긍정적인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팀의 경기에서 볼 수 있었던 가장 큰 전술 포인트는 리버풀이 맨시티의 빌드업을 전방에서부터 강하게 압박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리버풀은 로드리를 집중적으로 압박하면서 맨시티가 중앙을 거쳐서 공격을 전개할 수 없도록 방해했는데요. 먼저 리버풀은 최전방에 있는 살라와 피르미누를 활용해서 4-4-2 전형에 가까운 형태로 수비 라인을 형성했는데, 이때 간격을 좁게 가져가면서 로드리를 공격 라인과 미드필더 라인 사이에서 둘러싸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경기를 보면 이러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리버풀은 최전방에 살라와 피르미누가 배치되어 있는 4-4-2 전형으로 수비 라인을 만들었는데요. 여기서 맨시티가 빌드업을 시작할 때 리버풀은 공격 라인과 미드필더 라인의 간격을 좁게 가져가면서 로드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드리가 좁은 공간 안에 있기 때문에 맨시티가 로드리에게 패스를 보내주기가 어려웠는데요. 이때 재미있는 포인트는 리버풀이 맨시티의 중앙 수비수들을 압박할 때 피르미누가 전진하면 살라가 로드리를 마크하고, 반대로 살라가 전진하면 피르미누가 로드리를 마크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기를 보면 피르미누가 디아스를 압박할 때 살라가 내려와서 로드리를 압박하고 있고, 반대로 살라가 라포르트를 압박할 때는 피르미누가 로드리를 압박하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처럼 리버풀이 로드리의 플레이를 집중적으로 방해하면서 맨시티는 중원을 거쳐서 전방으로 볼을 보내주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볼을 전개하는 것이 어려워지면서 맨시티는 평소처럼 짧은 패스로 상대의 압박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방을 향해 롱패스를 보내주는 장면이 많아졌는데요. 그러나 앞선에 있는 스털링, 제수스, 페란 토레스가 마팁과 고메즈를 상대로 제공권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기에는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맨시티가 롱패스를 통해 볼을 전개했을 때 리버풀에게 볼 소유권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기서 인상적이었던 것은 맨시티가 볼을 전개하다가 빼앗겼을 때 리버풀은 앞선에 있는 4명의 선수가 자유롭게 자리를 바꿔가면서 공격을 전개했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살라는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 있지만 오른쪽 측면으로 뛰어나갈 때가 많아서 이때 디오고 조타나 마네가 전방으로 올라가주기도 했고, 피르미누와 마네 혹은 피르미누와 디오고 조타가 끊임없이 자리를 바꿔주면서 공격수들이 한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자유롭게 플레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공격을 시작할 때 살라가 측면으로 달려나가고 디오고 조타가 중앙으로 침투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디오고 조타가 중앙으로 움직일 때 이번에는 피르미누가 측면으로 달려나가는 동선을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선수들이 한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돌아다녔기 때문에 맨시티의 수비진은 리버풀의 공격을 막기가 엄청나게 까다로웠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리버풀이 밀어붙이는 흐름에서 선제골이 나왔습니다. 마네가 돌파를 시도할 때 워커의 반칙으로 페널티킥이 주어졌고, 살라가 페널티킥을 침착하게 마무리했는데요. 이렇게 경기 초반의 흐름을 리버풀에게 완벽하게 내줬던 맨시티는 실점을 허용한 이후부터 빠르게 전술의 변화를 가져가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긴도안을 내려서 수비라인 앞에 긴도안과 로드리를 배치했는데요. 로드리에게 집중되어 있던 리버풀의 압박을 분산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살라와 피르미누 입장에서는 압박해야 하는 맨시티의 선수가 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로드리가 혼자 있을 때는 살라와 피르미누가 맨시티의 중앙 수비수를 압박하면서 동시에 로드리까지 마크하는 전형을 만들 수가 있었는데, 맨시티의 수비라인 앞에 2명의 선수가 배치되는 순간 살라와 피르미누가 맨시티의 중앙 수비수를 압박하기 위해 전진하면 맨시티는 중원의 압박을 받지 않는 선수가 생겨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경기를 보면 맨시티는 실점을 허용한 이후부터 수비라인 앞에 긴도안과 로드리를 배치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맨시티는 긴도안과 로드리가 수비라인 앞에 배치된 이후로 상황에 따라 긴도안이나 로드리가 수비라인 사이로 내려오면서 칸셀루와 워커를 높은 지역까지 끌어올리는 장면이 많아졌습니다. 중원의 밀집한 전형으로 맨시티의 빌드업을 방해하는 리버풀의 전술에 대응해서 좌우 측면 공간을 넓게 활용하기 위한 선택이었는데요.
경기 장면을 봐도 경기 중반부터는 로드리나 균도안이 내려와서 수비 라인을 형성할 때가 많아졌고 워커와 칸셀로도 높은 지역까지 과감하게 전진했습니다. 여기서 좌우 측면 공간을 넓게 활용했을 때 맨시티가 얻을 수 있었던 이점은 맨시티가 측면으로 볼을 전개하면서 리버풀의 간격이 좌우로 벌어졌을 때 데브라이너에게 공간이 발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리버풀은 평소와 다르게 중원에 3명의 미드필더가 아니라 2명의 미드필더만 배치했던 만큼 간격이 벌어지면 데브라이너가 여유롭게 플레이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졌는데요. 특히 마네나 디오고 조타가 공격에 가담한 상황에서 맨시티가 측면으로 볼을 전개하면 리버풀의 미드필더 한 명이 끌려 나오면서 중원에 공간이 크게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면 마네가 공격에 가담해 있는 상황에서 맨시티가 측면으로 볼을 전개하면 바이날둠이 측면으로 움직이는데 이때 중원에는 데브라이너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맨시티의 득점도 이러한 장면에서 나왔는데요. 마네가 수비로 내려오지 못한 상태에서 맨시티가 측면으로 볼을 전개했는데 이때 바이날둠이 측면으로 움직이면 데브라이너가 리버풀의 수비 라인 앞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있던 데브라이너가 볼을 받아서 제주스에게 패스를 보내줬고 여기서 제주스는 볼을 받아서 득점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술 변화를 통해 리버풀의 압박을 이겨내기 시작하면서 맨시티는 경기를 우세하게 가져갔고 고메즈의 핸드볼로 페널티킥까지 얻었는데 데브라이너가 페널티킥을 성공시키지 못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치열했던 전반전과는 다르게 후반전에는 최근 빡빡한 일정으로 선수들이 지쳐있었던 만큼 선수들의 에너지가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두 팀 모두 별다른 찬스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경기가 1대1로 종료되었습니다. 치열했던 경기와는 다르게 득점은 많이 나오지 않았지만 과르디올라 클럽의 전술 싸움을 지켜볼 수 있었던 흥미로운 경기가 아니었나 하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